내일부터 모든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 진짜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 줄어든다는 건데요. 안녕하세요.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우리가 집을 살 때 본인 돈을 100%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게 되는데 이 대출이 집값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죠.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. 저도 집을 살 때 항상 대출을 끼고 샀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얼마큼 나오느냐, 그게 굉장히 좀 관건이었죠.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대출이 최근에 많이 폭증을 했잖아요. 이 폭증한 대출을 막고자 새로 도입한 정책이 있습니다.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는데요. 이 스트레스 DSR이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. 당장 내일부터 모든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 26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장 내일이죠. 내일 월요일부터 좀 적용이 되고요.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임의로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렵죠.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이 DSR이 있습니다. DSR 40%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연간 갚는 상환금이 연봉의 40%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래서 1년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이 빚을 갚는데 1년에 700에서 800만원을 쓰면은 이게 정상적인 대출일까요? 아니죠.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한 겁니다. 이런 경우는 해주지 않겠다. 1년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이면은 40%인 400만원까지 대출을 갚는 데 써도 좋다. 그 정도 금액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결국은 저 원리로라면은 내 월급이 올라가면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거고 월급이 줄어들면은 돈을 더 빌릴 수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월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. 금리가 높아지면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은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환 금액은 너한테 좀 무리가 있어. 그래서 대출 금액을 조금 낮춰야겠어. 이 말인 거죠. 이 스트레스 DSR의 적용 방법은요. 5년 내 최고 금리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. 5년 동안의 최고 금리가 몇 프로였냐, 그리고 현재 금리를 또 거기서 빼게 되죠. 그럼 차액이 나오겠죠. 그만큼을 임의로 조금 더해주는 거예요.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. 최고금리가 한 7, 8% 되긴 했었는데 현재 최고금리로 그냥 조금 낮춰서 보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최고금리가 6.7%였다 이렇게 계산하고요. 현재 금리가 한 대략 4.5%에서 5.5%인데 좀 보수적으로 한 4.5%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. 6.7%에서 4.5%를 빼면은 2.2%의 금리 차이가 나죠. 그러면 이 2.2%의 금리를 더해주겠다 그 뜻인 거죠. 그러면 내 현재 금리가 4.5%면 2.2%를 더하면 최종 금리는 6.7%가 되죠. 이걸 기준으로 너의 대출 한도 금액을 계산하겠다 이건 거죠. 결국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은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변동으로 빌리는 사람도 있고 혼합으로 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. 원래는 변동과 고정이 있는데 혼합은 뭐냐면은 5년 동안은 고정하고 그 뒤에 변동하겠다 이런 건데 실은 대부분 혼합으로 빌립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긴 한데 변동은 아까 그 차액의 100%를 반영을 하고요. 혼합은 60%만 반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일단 5년 동안은 고정금리니까 뭔가 좀 안정스러우니까 60%만 스트레스를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. 그래서 60%만 스트레스를 더하게 되면은 현재 금리 4.5%에서 2.2%를 더하는 게 아니라 1.3%를 더해서 한 5.8%로 나의 금리를 계산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금리를 계산한다는 말은 실제 저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이제 대출 금액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는 제한폭이 존재하는데요. 최소 1.5%, 최대 3%, 아까 차익이 예를 들어서 0.7%예요.
그러면 0.7%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 1.5%를 적용하고요. 최대 차이가 뭐 한 5% 난다. 그럼 5%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 3%까지 적용하겠다. 이렇게 폭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. 이 말은 무조건 1.5%는 더해진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당장 내일부터는 그 더해지는 폭을 100% 다 더하진 않고요. 25%만 더해줍니다. 그러면은 아까 뭐 금리 차이가 2.2%였다. 그러면 2.2%의 25%인 0.55%가 금리가 이제 높게 적용이 되는 거죠.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하반기에는 50%를 적용하고요. 내년 상반기부터는 100% 적용을 합니다. 갈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지금은 3억 3천까지 나오는데 2억 8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.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대략 한 1억 정도 줄어들게 된다. 자기 연봉만큼 줄어들게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변동금리로 빌리는 것보다 혼합형으로 빌리는 것이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. 금리는 조금 높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대출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혼합형으로 하면은 일단은 100% 적용하지 않고 60%만 적용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.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조금 그렇고 조금 저 제한을 덜 받는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혹시 금리가 또 내려가면은 우리가 5년 동안 고정인데 5년 동안 너무 높은 금리를 내면 또 배가 아프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3년 후에 변동으로 갈아타면 좋습니다. 3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나와요.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꽤 셉니다. 생각보다 뭐 한 2% 정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긴 하고요. 근데 이 2%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. 변동이랑 혼합이. 그래서 3년 후에 갈아타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고요. 우리가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?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. 아까 말했던 대로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. 그래서 대출이 잘 안 나오면은 뭐 내가 비싸게 사주고 싶어도 저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비싸게 살 거예요. 하던 사람도 뭐 돈이 있어야 비싸게 사주죠. 다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은 이제 사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대출이 뭐 1,800조를 넘어서고 자영업자 대출이 뭐 1,000조를 넘어서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출을 무한정 계속 많이 해주면은 집값이 조금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지금처럼 이제 대출을 좀 조이고 돈을 좀 덜 빌려주게 되다 보면은 내가 많이 지불하고 싶어도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싸게 내놓은 매물들이 나오죠. 그런 매물들이 체결되면서 결국에는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대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앞으로 우리는 저 대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면 좋겠죠. 오늘은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.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은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